1월달, 2월달 국어 문제풀이에 담당한 최지평입니다. 교재들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앞부분에 보시면은 일단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테마가요, 유형별 분석입니다. 유형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타입 그러죠. 타입. 어떤 타입을 좋아하느냐. 타입이라는 것은 문제가 개별화되고 독특성을 띠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공무원 시험이 우리 그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안전행정부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공개형으로 2007년서부터 국가직은 공개를 하게 됐어요, 문제를. 공신력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간에 6, 7년간의 문제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어느 정도 각 파트마다 국어라는 전체 영역을 통칭해서 각 파트마다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타입의 문제. 이럴 때 타입이 바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테마를 지금 이제 국어 문제풀이 유형별 분석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자, 먼저 앞에 한번 펼쳐보시면은, 편이 돼 있어요, 구성은. 뭐 일일이 앞에 들어가는 말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전체적 구성을 보면 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편이 문법 영역이고, 그 나중에 쭉 가다 보면 2편이 어휘 영역, 3편이 독해 영역, 4편이 문학 영역. 이게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순서가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서의 학습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기가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편 문법 영역은요, 이 각기의 4편 밑에 보면은 각각 유형 몇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유형 1번, 유형 2번이 번호가 딱 붙어 있죠. 가령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유형, 그러니까 전체 통남에서 몇 개의 유형이냐면 88개 유형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수모문항도 있고 국회 사무처처럼 또는 법원서기부처럼 25문항도 있긴 해요. 대다수가 수모문항인데 이 20문항을 이제 시험을 한 회차당 시험을 치게 되면 대부분이 여기 88개 유형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문제풀이반은 기출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쭉 근저의 기출문제 흐름을 검진했고 1, 2월은 이렇게 유형별 파트로 두어가지고 4개의 큰 편 속에 88개의 유형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조금 더 면밀히 보면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1편의 문법 영역은 유형이 몇 개냐면은 35개예요. 유형 35번까지가 문법 영역입니다. 오늘 연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보면 아실 겁니다. 어휘 영역은 36에서 46까지고요. 그 다음에 독해 영역은 47에서 70. 그리고 문학 영역은 71에서 88 해서 유형 88개로 이 책이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전체 책이 이루어져 있는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법은 이제 일단 편 아래에 보니까 3쪽에 보면은 1장 이론 문법, 2장 어문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론 대부분 들으셨을 텐데 이 이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문법, 학교 문법이라 그러죠.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제 4대 규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대 규범에 대한 학습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 영역에 문항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작게는 한 8문항에서 많게는 10문항까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20문항에서. 그러니까 거의 40 내지 50%가 문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의 임무가 가장
언어 파급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공문서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응당 규범에 맞춰서 써서이겠죠. 그죠? 가령 여러분 생각에 공문서 작성하는데 맞춤법이 틀렸다, 띄어쓰기 틀렸다. 이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우리 뭐 여러분들 그 공부 학습 방향 이런 거 많이들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 3쪽에 밑단에 보면은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법 지식 또는 문법 용어를 암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조금 억제돼야 됩니다. 지양돼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 요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이래가지고는 응용되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이 강의를 할 때는 문법 파트는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보통 90% 이상의 뭡니까? 득점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어시험에서 80점, 85점 이상을 획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문법을 가장 어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초창기에 그죠? 기초가 많이 없으니까요. 대부분이 문법적 기초가 약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보통 학원 생활을 한 6개월, 뭐 7, 8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문법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데,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조금 들어보고 뭐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는 둥 또는 자기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둥 이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겠다는 둥 이래가지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 시험에 여러분 실제 치는 시험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한 80점 수준을 잡으면은 본인이 이제 배경 지식이나 그 파트에 준비된 학습적 자세 이런 것들과 간극이 너무 클 경우에는 조금 들어보고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수렴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큰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지도 못했는데 자기의 눈높이에 안 맞다는 이유로 이건 팽개치고서는 그 파트는 굉장히 앞으로 공무원 준비,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뚫리질 않습니다. 조금 이 문법 파트는 건조하고 약간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계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인내력을 가지고 학습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문법에도 좀 건조하고 여러분들이 딱딱하긴 하지만 그만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각 파트마다 원리를 간결하게 또 기본적 지식을 갖춰야 될 기본적 지식은 반드시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암기가 아닌 문법적 이해력으로. 자, 앞으로 그런 걸 조금 중점적으로 수업할 겁니다. 자, 앞부분에 여러분 각 편마다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4쪽 보시면은 출제 경향 학습 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문법 장별로 해가지고 뭐 쭉 읽어보시면 큰 무리수가 없고요. 여러분 5쪽에 바로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진단.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배우실 때 이런 순서로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테마로 짜여 있습니다. 1번 언어 일반 이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지금 이론 문법 파트입니다. 장별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뭐야? 언어의 특징, 국어의 특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제 언어의 특징 가운데 전체 줄에 자의성이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자의성은.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전개되어 있는가, 난도가 높은 문제로부터 또 낮게는 난도가 아주 기본적인 정말 암기 정도에 급급한 이런 단편적인 문제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암기만 해서는 그런 단편적인 개념 파악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뭐 지문을 달고 나온다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응용 문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기본은 원리는 이해하고 암기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그에 대한 난도 높은 문제를 풀이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그럼 뭐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자, 자의성 뭐 그 외에도 여러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훈민정음 초성의 음가. 얘가 난도가 더 높아요. 요즘 보면은 훈민정음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한두 문제 섞여 있습니다. 얘는 꼭
터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조금 덧붙인다면 구의 특징도 드러드러 나오죠. 그 세 가지 정도 어느 일반 이론에서 잡아둬야 되겠다. 자의성, 훈민정음, 다음에 또 뭐가 금방 언급한 국어의 특징. 다음에 2번 어문론입니다. 소위 우리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어문이란 자음 모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개념과 아울러서 국어에 이제 자음 모음이 몇 개인가? 그럼 자음은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가? 모음은 또 단모음, 이중모음이 있다는데 각각 어떻게 설정되는가?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지? 이런 게 답습되고 또 이에 따른 파생적이고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더 넘어가야 됩니다. 이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국어의 자음, 모음의 분류는 기본이고 어문의 변동, 그게 핵심입니다. 어문의 변동. 어문의 변동은 뭐냐 하면은 2번 지금 첫째 줄에 보고 있습니다. 어문의 변동은 흔히 어문 현상 그랬는데 뭐 공시적인,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것 있죠. 표기와 발음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문 법칙을 어문 변동이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사이소리 현상, 그죠? 그리고 둔 법칙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구개어마, 모음조화 이런 것도 간간히 나오고요. 최근에는 그 넷째 줄 보세요. 축약 탈락의 구분 문제도 나왔다. 뭐 이렇게. 따라서 어문론에는 금방 언급을 드렸듯이 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서 어문의 변동에 중요한 사이소리 현상, 둔법칙 등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형태론 3번이죠. 우리 교재 5페이지입니다. 5쪽 보고 있는데요. 형태론에서 다루는 문법적 범주는 형태소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제 유형 진단을 아울러서 내가 기본서에서 배운, 이론에서 배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하나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진단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아울러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둘째 줄이 형태소의 개수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문장 하나 딱 갖다 놓고 형태소의 개수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 형태소의 개념과 그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개수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더불어서 이제, 단어는 중요한 게 품사와 관련이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조사의 구분, 그리고 조사가 똑같은 조사를 할지라도 의미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 2012년 나온 문제 같으면 의로 같은 것, 뒤에도 하나 갖다 놨어요. 기출문제에서 간단히 한두 문제 끼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의로 같은 것이 일부분 방향일 때도 있고 변화의 방향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 미세한 차이, 그런 것도 문제에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품사 구분은 많이 나옵니다. 7급이든 9급이든 막론하고. 이게 형용사냐, 관용사냐, 동사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여기 품사 구분에서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관용사형의 품사, 이걸 몰라요. 관용사형은 문법적 기능일 뿐이고 관용사의 기능을 갖출 뿐이고 품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한 단어가 보통 보면은 어떤 위치나 그죠? 그다음에 의미, 문맥에 따라서 품사가 2개 이상으로 막 펼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언급을 해놨을 겁니다. 아마. 뒤에 나중에 그 뒤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네요. 그게 품사의 통용이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옆에다 품사의 통용 이런 것도 하나 적어놓고 또 하나 단어의 형성이 있죠. 단어의 형성은 단일어냐, 파생어냐, 복합어냐, 합성어냐 이런 구분입니다. 근데 파생어나 합성어 구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조금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사론. 통사론은 이제 문장 성분 이상을 다뤄요. 문장 성분은 국어에서 7개인데 문장 성분에 아까 품사의 구분처럼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부터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인 문장이 나오죠. 헛 견문장의 구분. 다음에 높임법 언어의 절미줄. 통사론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다른 파트와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어법에 맞는 문장이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자,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은요, 다섯째 줄, 높임의 어휘, 앞존법, 높임법이 조금 더 심화돼가지고, 간접 높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높임법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어느 예절도 알고, 높임법에 따른 문제 이해도 연결이 닿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데요. 읽어만 두고 6번의 의미론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둘 이상의 단어 있죠. 둘 이상의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유의 관계다, 반의 관계다, 상호 관계다, 이 구분하는,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단어 자체의 문맥적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 속에서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하나 딱 내려놓고요. 경찰의 손에 의하여 도둑이 잡혔다 할 때 이때 손은 또 밑에 선택지에 어떤 의미와 동일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묻습니다. 여기에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엄밀하게 동음 이의 어와 다의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도 쭉 나오죠. 그 다음 7번에 어법에 맞는 문장은 반드시 한 문제씩 있어요. 한 문제씩. 20문항 가운데 한 문제. 많게는 두세 문항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줄 보면은 선택지 한 문장마다 비문법적인 요소. 우리가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비문법적인 문장을 줄여서 뭐라 그래? 비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문. 비문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묻는데 넘겨보세요. 이 문항의 유형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이 생략. 불필요한 문장,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다음에 중복. 동일한 의미의 문장, 단어들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중의성. 두 가지 뜻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가. 홍. 저 서술어나 또는 부사 서술어 간의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가.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많이 묻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번역 투 문장, 다음에 또 알아둘 게 아까 말씀드린 높임법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언급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법에 맞는 문장은 문장이란 단위를 통해서 그 수험생의 문법적 이해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온다는 것,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선택지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장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의 공력입니다. 딴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그래야만 빠르게 정답을 뽑아내는 능력이 바로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오답을 내리면 이것은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을 아시고요. 8번의 고전문 부분, 특히 7급 공부하시는 분 있죠. 7급. 또 법원서기부 국회 사무처 공부하시는 분은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전행정부 국가고시센터 기준의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는 아니에요. 가끔 한 문제씩 나옵니다. 7급에는 반드시 나오고 9급에도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데 문헌과 관련된 문제일 때도 있고 동국정원 훈몽자회 이런 것, 또 다음에 문법적인 문제,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문헌에 관련된 것은 약간의 암기와 일반 상식적 토대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문법은 이게 현대문법도 만만치 않은데 고전문법도 얘도 참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안들은 공부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이론 문법이 끝이 납니다. 학습 비법, 학습 대책은 한번 읽어 두시고요. 자, 유형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에는 언어의 특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배울 때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그죠? 동물이 컹컹 짖고 침팬지도 자신 나름대로 그죠? 자기 뭐 집단의 그 구성원들끼리 침팬지와 침팬지들끼리 무슨 의사소통에 관련된 신호를 주고받는다. 동물학계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처럼 분절된 이런 발음으로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뭐 동물의 그와 같은 서로의 교환이나 의사소통은 음향 이렇게 얘기해요. 음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어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호모 로퀸스 이렇게 해요. 언어의 특성인데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학습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전제이지만 여기 문제 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수렴을 하고 연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언어적 인간함이 요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죠.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호모 로퀸스 그죠? 언어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고차원적 특징 가운데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다음에 사회형의 존재이다. 문화형의 존재이다. 언어, 사회, 문화가 동물과의 가장 크게 차이나는 고차원적 특징입니다. 어쨌든 언어적 인간. 그러면 언어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 인간 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특히 언중이랍니다. 따라서 언중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체계를 언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전달 방식에 따라 지금 저는 강의를 합니다. 어떤 언어죠? 음성 언어, 그죠? 전달 매개 또는 전달 방식에 따라 말로 전달되는 것을 음성 언어, 그리고 이렇게 칠판에 판수했죠. 이건 뭐예요? 문자 언어입니다. 따라서 음성과 문자가 뭐다? 바로 이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전달 방식에 따른 언어의 구분입니다. 보통 이걸 언어 형식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게 문자는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음성을 1차적 언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언어 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이런 언어의 특성에서 보통 언어의 특성은 지금 보세요. 출제 영향의 자의성, 불연속성, 역사성, 추상성. 그게 머리에 그죠? 여러분 머리 밑그림처럼 쫙 걸려야 돼요. 자의성이 무엇이다? 금방도 얘기 드렸지만 그러면서 불연속성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분절성이라고도 합니다. 분절성. 그리고 역사성, 뭐 그 외에 사회성, 무슨 개방성 많습니다. 언어의 특성이. 자의성이라 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언어의 자의성이다 할 때 자의성이란 말의 뜻은 자유롭다, 임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임위가 아니고 임의,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란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언어의 개념을 얘기했죠. 언중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체계라고. 언어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뭐가 있다?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물로 내용과 형식이 있겠죠. 채집형 하면은 내용은 뭐 가치관, 교양의 정도, 삶의 수준 이런 것들은 내용일 수 있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겉으로 보여요. 킬로미터 72, 몸무게 70kg, 나이는 40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담는 그릇이 펌해서 형식입니다. 언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의미예요. 의미, 뜻.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음성 언어 속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의미. 그 다음에 언어 형식은 뭐가 있다? 음성, 말. 물론 문자도 언어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얘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1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음성이 언어 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용인 의미를 언어 형식인 음성으로 실어 나르는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언어의 자의성은 여기 나오는 의미와 음성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가 하면 금방 얘기한 자의성의 뜻을 언급했듯이 자유롭다 이런 얘기, 자유롭다.
여기까지 뭐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추상적입니다. 안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제가. 여기 이게 그림으로 얘기해 놨지만 이게 사람이라고 보고요. 사람이라고 보고 이걸 실제음이라고 합시다. 실제음. 사람이라고 보면 이걸 보고 각 나라, 각국,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언어학에서는 언어 사회라 그래요. 이 언어 사회마다 음성이 다릅니다. 발음이 다르단 말이야. 이런 의미를 말하는 표현이 달라요.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사람 이렇게 발음 불어 적으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보고 뭐라 그래? man. 그죠?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ren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는 한글로, 여긴 알파벳으로, 여긴 한자로 하는 것은 문자 언어가 따로 있죠. 이 발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의미인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만 발음해야 할, 이렇게 나타내어야 할 필연성이 있다면은, 그죠? 여기 영미권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모두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필연성이 있다면. 그러나 그런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어느 사회의 언어적 관습에 따라 발음화된 뭡니까? 이와 같은 개별적인 각각 다른 발음으로 이 의미를 표현해냅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여기 나오는 실제 내용인 의미와 언어 형식, 즉 발음은, 음성은 각 언어 사회마다 다르고 개별적이니까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을 딱 그려놓고도 우리나라는 집, 영미권은 하우스, 그죠? 또 뭐 지하, 중국어로는, 또 일본어로는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외에도 얘는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게 언어의 무슨성, 자의성입니다. 자, 불연속성은 연속적인 현실 세계입니다. 제가 우리 뭐 얘기할 때 보통 이 그림들이 그리잖아요. 불연속성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무지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현실 세계의 사물을 드러내는데 현실 세계의 사물은 실제 무지개의 색상은 연속적입니다. 그 전제가 말이에요. 연속적인 현실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현실 세계를 이게 말과 글로 이렇게 뭐 색상을 가령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란보 이러잖아요. 빨강, 주황, 뭐 쭉 가서 마지막에 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실제 현실 세계 사물은 금방 언급을 드렸듯이 색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어디까지 빨강색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은 발음을 먼저 해보고 빨강 해보면은 빨강 단어별로 끊어집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빨, 요게 발음의 최소 단위죠. 빨, 강 이렇게 딱딱 분절 끊어지잖아요. 그게 언어의 분절성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문, 우리 한글은 어문 문자입니다. 자음, 모음으로 나눠지니까 가장 작은 문법 단위로 나누면 쌍비읍, 아, 리을 글자 한 자만 하더라도 쌍비읍과 아와 리을로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뭐다? 나눠져 있다? 끊어져 있다가 바로 무엇인데? 언어의 불연속성이라. 그게 뭐 강물 같은 경우도 강물의 흐름은 연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상유, 하유, 중유 이런 것도 뭡니까? 단순히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끊어서 이해할 뿐입니다. 시간은 연속적이죠. 그런데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경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은 연속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머릿속에서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무슨성? 불연속성, 즉 분절성입니다. 이해됐죠? 역사성은 언어는 변한다. 보통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역사성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자의성과의 관계예요. 자의성. 그 역사성이 옛날에 15세기 우리 국어를 사용하는 15세기 사람들은 산이라는 걸 놓고 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산이라 그래요. 약속관계가 바뀌었죠. 이처럼 언어는 변하는 게 바로 역사성인데 금방 얘기한 역사성의 전제도
여긴 조금 전에 보세요. 제가 어느 사회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바람이 다름을 얘기했지만 시간을 두고도 바뀔 수 있습니다. 15세기는 뭐라 불렀어요? 예를 들어 산 그림을 그리고 산. 그리고 현대는 15세기는 매, 현대는 산. 그러니까 언어의 역사성이 뭡니까? 바로 전제되어야 할 특성이 자의성이다라는 게 신문지에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사성에서 양상이 한 3가지 있습니다. 그 역사성의 양상의 3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 신생, 두 번째 변화, 다음에 소멸, 사멸이 이 3가지죠. 그런데 변화 성장이 중요해요. 변화 성장은 현재 쓰입니다. 변화 성장,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양상이 세분화시키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변화했는데 의미가 이동했는가, 의미가 축소되었는가, 의미가 확대되었는가. 이럴 때는 고유의 뜻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난 거 어여쁘다 하면 15세기 무슨 뜻이에요? 내 일을 어여삐 너게 할 때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현대국어는 야, 너 참 어여뻐 하면 불쌍하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지 않습니까? 뜻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의미의 무엇이라 그래요? 의미의 이동,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려진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이 짐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생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뜻입니다. 이게 짐승으로 바뀌면 짐승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의미 축소다. 그러니까 이런 금방 얘기한 변화 성장은 현재도 쓰이는데 바로 역사성에 의해서 의미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는가, 의미가 축소되었는가, 의미가 확대되었는가 하는 단어들의 예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까지 문제가 나오죠. 그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예상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뭐 제가 필요한 이론 파트, 중요한 뭡니까? 요점 이런 것들은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보죠. 다음 언어와 사고 미출. 이 언어와 사고는 이 나옴직하고 앞으로 나올 공산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내가 내려놓은 겁니다. 문제는. 모든 문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이전에 여러분 기출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언어와 사고할 때는 이 부분은 1번 문제는 인간과 언어 이런 파트에서 공부가 조금 돼서 언어를 중점적으로 했을 때 인간이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결집체랄까요? 집합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언어를 중간에 놓고 어느 사회가 있고 어느 사회, 그죠? 그 다음에 민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문화와의 관계. 지금 문제는 여기서 나왔죠. 사고와의 관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느 사회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민족은 보통 혈연관계와 짙은 하나의 집단이죠. 그리고 문화라는 거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일단. 그리고 사고는 생각입니다. 생각. 자, 이렇게 언어를 중간에 놓고 인간과 관련된 이런 4가지 요소와 어떤 관련을 띠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인간과 언어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언어는 어느 사회에 뭘 받겠다?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 여러분이 지금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있는 북한에서 나서면 전투적이고 선동적이고 계급적인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보면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북한에 났으면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여러분이 저쪽에 미국에서 났다면 지금 한국에 난 사람처럼 엄마를 아니하고 마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언어 사회 지배를 받는 겁니다. 또 언어와 민족은 민족을 구분하는 지표이고 민족을 결합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는 문화의 한 요소예요. 요소이고 이 언어 속에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가끔 나오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 다음에 언어의 사고의 관계를 물었어요. 나중에 또 사피어가 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 이 2가지가 있어요.
언어가 먼저냐, 뭐 달이 먼저냐, 다음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겠는데, 보통 인간이 나서 언어 습득 이후에는 언어 우위론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없이도 사고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가 사고 우위론이에요. 자, 언어 우위론은 가만히 보면은 주로 훔볼트, 사피어 이런 사람들이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0쪽에 2번 한번 보세요. 거기 사피어가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그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과 2번 문제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쭉 볼까요? 유명한 언어학자이며 동시에 인류학자였던 사피어는 인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밑줄.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다. 언어 우위론자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우위론은 어디에서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문장. 이것은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 거기 밑줄.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 인간은 언어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언어 우위론입니다. 그리고 훔볼트는 어떤 얘기했냐면, 그죠?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다. 언어가 아니고는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께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 감안을 좀 해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1번 보세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 주조는 뭡니까? 이게 언어 우위론이냐 사고, 즉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사고 우위론 두 개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건 언어 우위. 2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언어에 반영된 주관적인 세계, 언어 우위론. 3번.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은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문화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과 언어 사회의 관계.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이겁니다. 인간과 언어 사회. 각각 다른 가치관,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은 언어는 언어 사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인간과 언어 사회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인간과 언어의 얘기, 언어 우위론적 입장의 표현이 아니다 해서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언어 우위론과 관련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일 것은 사고 우위론은 장미는 그죠? 장미는 장미라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향기롭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든지 또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이 있죠. 음악가는 작곡을 해낼 때 언어가 아니라 악상으로서 그죠? 리듬으로 작곡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언어가 아닌 걸로. 그런 것들은 사고 이론입니다. 또 화가는 선과 색으로 그림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사고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는 언어가 아니어도 충분히 사고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고 우위론과 관련된 언급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인간과 언어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봤는데, 자, 우리 9쪽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다른 하나. 1번. 팝송을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가사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언어만 존재하는 겁니다. 가사 내용을 모르니까 사고 없는 언어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형기식 팝송 막 따라 적혀 있죠. 그 뜻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언어의 의미잖아요. 내용이고. 그것만, 그지? 그러니까 생각, 사고가 없이, 이 의미 이쪽이 사고예요, 사고. 사고가 없이 언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도 한번 묶어보세요. 친구에게 자신이 구경한 선풍경을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월등하게 향상된 성적별로 얻은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건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니. 생각은 하는데 언어로 표현 못하니까 언어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 3, 4, 5번은 전부 다가 사고우이론에 입각한 표현들이고 1번은 사고는 없고 언어만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언급하는 그대로 요건 1번 문제는요. 문교부 교육인측 자문부죠. 거기 7차 문법 교과서 딱 내려놓은데 예상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2번 지구가 고유명사가 아닌 근거로 바른 것. 지구는 고유명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세상에서 오직 하나인 명사에 붙여진 그와 같은 것을 고유명사,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있다, 다수이 된 보통명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명확하게 옳은 구분이 아닙니다. 고유명사 밑줄 긋고요. 문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외국어로 대체할 수 없는 명사. 외국어로 대체할 수 없는 명사가 고유명사예요. 꽃하면 우리는 꽃이라 그래요.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 플라워.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죠? 백두산은 어떨까? 백두산은 외국어로 대체할 수 없어요. 마운틴은 그건 얘기가 아니고 백두 마운틴즈는 외국어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어떠냐? 지구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중들 지구라고 발음하지만 영미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Earth 이러잖아요. 발음이 다르잖아. 그게 뭔데? 지구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우리는 지구, 다음에 영미권의 사람은 Earth. 예를 들어 달만 해도 그래요. 달도 해와 달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달 딱 해놓고 우리나라는 달, 다음에 영미권의 사람은 Moon 이러잖아. 고유명사가 아니잖아. 그 실제 내용과 음성이 그죠?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달 그런 게 아니라 문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러면 고유명사가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은 특징은 실제 내용인 의미와 언어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되죠. 이 문제가 자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조금 수준이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고 3번 갑니다. 다음 중 생각해 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이 나머지 4개와 다른 것. 무지개 색깔은 7이다. 여기서 유추해야 돼요. 금방 얘기 드렸듯이 7. 그러면 무지개 색상은 현실 세계 실제 무지개는 연속적인데 자, 이 색상을 음성으로든 문자로든 표현할 때는 뭐다? 딱딱 끊어서 얘기하니까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되는 언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을 꽃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3번입니까? 자, 진달래 있어요. 뭐 우리 설명할 때 많이 하지만 개나리, 목련 이와 같이 개별적인 사물에서 비슷한 부류 사물이죠. 거기서 공통점을 뽑아가는 과정, 이 진달래와 개나리와 목련의 공통적 특징을 뽑아가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상잉어로 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럴 때 이걸 총칭어라 그러고 이런 과정을 추상화 과정, 이런 특징을 언어의 추상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답이겠죠. 3번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어문으로 나눈다. 언어의 분절성도 되겠고 이건. 그럼 4번 봐요. 이마, 뺨, 턱,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연속적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이마인지 뺨인지 명확하게 선으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로 이마다, 뺨이다, 다음에 턱 이렇게 구분하는 음성으로다 문천으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되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의 특성 부분은 자의성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예문으로 응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개념이 명확한 파악을 통해서 응용해 나갈 때 그 사례를 파악해 나갈 때 방향을 자칫 잘못 잡으면 오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 1번 끝냈습니다. 잠시 후에 유형 2번, 그죠? 2번 간단히 이어가겠습니다. 2번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 프린트 혹시 받으셨어요? 뭐 하나 다른 그 보충 자료 프린트 안 받으셨는가? 제가 당부할 테니까 잠깐 여유 뒀다가 이어갑시다.